오늘은 연습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에 조금이라도 혹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돈 벌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이 시장은요, 애초에 여러분을 속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곳이에요. 이런 얄팍한 말에 흔들려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돈 버는 매매법, 그런 거 전부 환상입니다. 그냥 여기 시장은 다 여러분 속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느낌, 딱 이 느낌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움직여요. 왜?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그냥 쉽게 돈 벌고 싶다, 이 심리가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먼저 찍고 갖다 버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돈 벌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만 23살에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돈 못 벌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때 사기당하고 썼던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처럼 정말 이 경험이 제 피와 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쉽게 돈 벌었다가 나중에 망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걸요. 우리가 지금 1년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30년 40년 앞으로 더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어요. 지금 당장 큰 돈이 생기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단숨에 통장에 돈이 늘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얕은 마인드를 찍고 다 버리는 작업부터 할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몇 억을 벌어도 어차피 다 무너지니까요.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돈을 벌려면요, 시장의 빈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시장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부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의 빈틈은 뭘까요? 숨겨진 어떤 매매법일까요? 숨겨진 어떤 정보일까요? 자, 전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이게 왜 빈틈이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을 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는 빈틈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가 경쟁률이 낮은 블루오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100%가 쉽게 당장 큰 돈 벌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참여한다고 얘기했죠. 이 마음가짐만 반대로 가지고 있으면 코인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 쉽죠. 떡상 종목이 실시간으로 터지고 100배 먹었다는 이야기가 줄을 서는 폭풍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평온한 마인드를 가지냐고요. 뭐 스님이라도 돼서 평정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경지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죠. 내 돈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마인드를 바꿀 수 없으면 다른 걸 바꾸면 됩니다. 바로 돈의 액수를 바꾸면 돼요. 내가 1000원 투자해놓고도 흔들릴까요? 내가 10,000원 투자해놓고도 흔들릴까요? 10만원 투자하면요? 100만원 투자하면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안 흔들리는 지점부터 잡고 거기서부터 깜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바로 몇백 몇천 넣고 시작했다가 엄청 흔들리다가 그냥 다 망하죠. 그게 애초에 깜냥을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보통 그냥 말씀드리는 건 딱 100불, 원화로 하면 14만원 정도 넣고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딱 내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금액, 일상생활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깜냥의 시작입니다. 그 선을 지키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진짜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00달러로 시작하는 건 오케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코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도 뭘 어떻게 세팅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게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타점, 똑같은 신호, 심지어 같은 지표까지 썼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은 잘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이에요. 승률 70%짜리 전략이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5번 연속 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매매법? 지표? 아닙니다. 그 5번 연속 지는 구간을 정신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느냐, 6번째, 7번째에서도 원칙대로 매매할 수 있느냐,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이게 거래를 하루에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돼버리면 절대 못 지켜요. 왜냐면 그냥 한 번, 두 번 별로 고민 없이 매매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틀리고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매매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 한 번에 전 재산이 달렸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쉽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막 매매하다가 멘탈이 너무 나가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원칙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많아도 딱 3번만 매매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손가락이 근질거려도 참아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매매 한 번 한 번을 아끼는 습관이 들고 훨씬 더 신중하게 매매하게 돼요. 적당한 신호가 나와도 더 기다리고 더 좋은 신호를 계속 기다리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리가 하나가 보이면 그 자리는 평생 안 오는 자리처럼 보이게 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자리의 가치를 엄청 높게 올려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이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자리 많이 떠나 보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가 어차피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이 되면 그래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99%가 이거 못하거든요. 이 시장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코인 가격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오직 내 행동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도 통제 못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조금 해보시고 이거 안 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처음에는 무조건 100달러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실력도 없고 감정 컨트롤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1000만원 1억 들고 들어가요? 그건 운전도 못하는 초보가 시속 100
180km로 달리겠다는 소리예요.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10만원으로 못 버는 사람은요 1000만원으로도 절대 못 벌어요. 저도 초반에 오늘 한 몇천만원 벌었었는데 그거 거의 한 번에 다 청산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100달러로 200달러 만드는 거 10번부터 성공하세요. 그러고 나면 30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 정도로 늘리세요. 그리고 또 10번 성공할 때까지 그 시드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깜냥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해 나간 사람만 몇만 달러로 굴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장은요, 기술이 얼마나 강하든 감정이 더 강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이 기술을 이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부터 기르시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무조건 손익비는 2대1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이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은 절대 바꾸지 마세요. 이미 기준 잡고 들어갔다면 중간에 기분이 바뀌든 뉴스가 나오든 이더리움이 붕괴하든 상관없습니다. 정해놓은 손익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르면 더 오를까봐 익절 라인 올렸다가 폭락 맞고, 떨어지면 혹시나 하면서 손절 라인 내렸다가 마이너스 10% 20%까지도 버티게 되는 게 원래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짓을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합니다. 특히 손절 라인은 한번 건드는 순간 코인 인생 그냥 바로 접는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돈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100달러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은 금액이면 그나마 이성적으로 할만하니까요.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익절하면 익절한 대로 먹는 거고, 손절하면 그만큼 손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손익비를 2대1로 정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는 실전에서 유지가 쉽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뭐 3대1, 4대1 잡고 싶죠. 근데 실전 차트에서 그런 익절 구조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2대1 구조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유지가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뭐 매매법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익절을 못 참고 중간에 나와버리는 것 때문인데요. 코인은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많이 먹었지 하면서 조기 익절, 근데 막상 나오면 더 오르고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고 근데 다시 물리고, 이런 상황이 대부분 벌어질 텐데요. 그런데 손익비를 아예 2대1로 고정해두면 익절 기준이 심리가 아니라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다릴 이유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절을 오래 가져가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건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세 번째 이유, 승률이 40%만 넘어도 수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번 거래해서 4번만 이겨도 나머지 6번 지는 손실을 전부 커버하고 그 위에 수익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거래마다 리스크 고정해서 꾸준히 이 구조를 유지했다면 계좌는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이건 그냥 수학이에요. 이 구조로 10번, 20번, 30번 반복 가능한 구조, 이런 좋은 구조를 가져가서 연습을 했을 때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익절이 너무 짧으면 실익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익절을 잡았는데 뭐 시장이 너무 흔들리거나 뭐 슬리피지 수수료까지 붙으면 실제로는 겨우 몇천원 남고 익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2대1 구조로 훈련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손익비만 크게 잡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그냥 이거는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안 잃는 구조를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익절 못해서 나온 조기 익절, 손절 못해서 생긴 지옥 물림, 이 둘만 막아도 여러분의 계좌는 살아남습니다. 이 생존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매매법이 똑같은데도 계좌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사실 초고수들만 실현 가능한 스킬이에요. 여러분들이 감히 건드릴 무기가 아닙니다. 초보자가 왜 물을 타죠?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뭐 지금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득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물타기를 하는데요, 이게 망하는 근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타기를 자기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익절은 점점 멀어지고 손절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나와야 할 매매가 물타기 한 번 하면서 마이너스 3%로 바뀝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게 반복되면 수익 10번보다 손실 3번이 더 치명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물타기 안 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불타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물타기는 아예 금지고 불타기는 나중에 실력이 붙고 나서 생각하세요. 지금은 무조건 들어갈 때 손익비 고정하고 거기서 죽든 말든 그대로 두는 습관부터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입할 때도 더 신중해집니다. 자, 이게 몸에 붙으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더 이상 계좌가 출렁이지 않아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매매법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트레이딩은 이겨먹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자, 원칙 정리하면 첫 번째, 하루 3번 이하로 매매한다. 두 번째, 100달러로 시작해서 10번 성공 후에 시드 늘린다. 세 번째, 항상 손익비는 2대1 구조를 유지한다. 이게 지켜지면 어떤 매매법도 결국 돈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습관을 들이느냐 못 들이느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지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고정 댓글로 문의하시면 1대1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일주일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만 해봐도 각 나옵니다. 그리고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길 가시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네, 그럼 다음 화에서는 시장 심리를 읽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해보시고 각오하신 분들만 다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인 분들만 돕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물러나 보겠습니다. 박군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복잡한 차트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면 끝이니까요. 이해를 해버리면 어려운 공식 같은 거 1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고요? 저 설명 잘하는 거 하나로 실버 버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10분만 멍 때리면서 보세요. 머리에 돈 버는 법을 다운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인으로 돈을 벌 겁니다. 그냥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사거나 가격이 내릴 것 같을 때 팔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을 해봅시다. 지금 이 차트에서 코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도 확률은 50%나 됩니다.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네, 정답은 내린다였습니다. 그럼 내린다를 고르신 분들은 돈을 버실 거고, 오른다를 고르신 분들은 돈을 잃으시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방금 아니오라고 말하신 분만 1차 관문을 통과하신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라고 제안한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번 더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만 남게 됩니다. 왜 틀렸고 왜 맞았지에 대한 생각 따위는 1초 만에 사라집니다. 자, 이게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한 번 더 해볼래?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선택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맞출 확률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50% 확률을 60%, 70%까지 늘리면 여러분도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같이 가보시죠. 자, 다시 처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차트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점은 모두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각각의 점은 어떤 사람이 매매를 했던 기록이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롱을 잡은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가격이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내려버려서 죽을 맛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다시 이 가격까지만 오면 바로 팔고 탈출해야지. 그러면 가격이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코인을 팔 겁니다. 그렇게 파는 코인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상승했다가도 다시 가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저항 구간입니다.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자리. 왜? 거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올라오면 무조건 손절치고 나간다 는 사람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올라와도 힘을 못 쓰고 가격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저항 구간이 있으면 반대로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지지 구간도 있겠죠. 지지 구간이 생기는 원리는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야, 이건 고점이야 하고 숏을 잡았는데 그대로 올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겠죠.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아, 다행이다, 본절이다 하면서 던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고 가격이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구간은 과거에 잘못 들어간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반작용의 구간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방향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게 사람들이 지지선을 긋는다, 저항선을 긋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지와 저항을 선으로 긋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사람은 단 한 지점에서만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범위만큼 그 가격에도 범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딱 그 지점이 와야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구간에 진입하면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아니라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영원할까요? 자, 아니죠. 이 구간이 많이 터치되면 터치될수록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면 탈출할 사람은 이미 탈출하고 기다릴 사람은 없어지고 결국엔 그 자리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유리컵에 금이 갔을 때 한두 번 두드리면 괜찮지만 반복하면 결국엔 깨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구간이 깨지면 구간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깨지고 나면 그 구간은 다음 파동의 저항 구간이 되고, 저항 구간이 깨지고 나면 그 구간은 다음 파동의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예를 들어 가격이 저항 구간에 계속 닿았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또 이 구간에 닿으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숏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간이 약해져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리게 되고, 아까 지지 구간이랑 똑같이 가격이 다시 그까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내려오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반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제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또 하나의 무기, 추세선입니다. 지지 저항이 수평이라면 추세선은 기울어진 지지와 저항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또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인데요. 하지만 추세선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지 구간, 저항 구간처럼 심리의 흐름을 읽는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대각선이 될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딱 한 지점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본절까지 기다리고 나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절이 다가오면 그냥 손절을 하더라도 기다리기 힘들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면 탈출하는지에 대한 임의의 지점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 왔을 때 탈출을 해서 다시 반등이 왔으니까 다음 구간에서도 비슷하게 이 각도대로 반등이 오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추세선은 편의상 선으로 긋지만 이것도 당연히 구간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임의의 각도로 유추한 선이다 보니 지지 구간, 저항 구간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똑같이 추세선도 많이 터치가 되면 뚫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거에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터치에서는 좋다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두 번째 터치에서는 좀 버티다가 정리하고, 세 번째 터치에서는 이번엔 안 속는다고 하면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 추세선은 뚫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지 저항과 추세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선과 지지 저항 구간이 겹칠 때를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면 승률이 높아지는데요. 우선 이 추세선을 그을 때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을 이어서 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캔들의 꼬리와 꼬리를 이어서 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는 꼬리끼리 이어서 추세선을 긋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 차트에서 꼬리 부분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의 추세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 지지 구간이 걸려있죠. 그럼 이 지지 구간에 들어오면서 추세선에 닿는다면 반등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확신이 있다면 손절 라인을 길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애매한데 한번 해보고 싶다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이 깨졌을 때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데요,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추세선이 깨진 진짜 돌파이거나, 아니면 깨지는 척 했다가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가짜 돌파이거나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얼마나 큰 캔들로 이 추세선을 뚫어내는 거예요. 작은 캔들로 깨짝깨짝 추세선을 돌파하는 건 사실상 돌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캔들로 돌파를 했다고 해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큰 캔들로 돌파를 한 다음에 좀 더 기다려서 바로 직전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을 뚫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뚫는 걸 확인하고 그때 타점을 잡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직전 지지나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해서 가짜 돌파로 보인다면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지 저항과 추세선을 써서 타점 잡는 법들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거래량, 이동평균선, 다이버전스 같은 다른 보조지표들과 겹쳐서 보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매일매일 새로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의 차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가격을 알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일 가격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지 유추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확률은 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범위를 볼 수 있는 눈을 이식해드릴 예정입니다. 준비는 제가 다 해왔으니 딱 7분만 멍 때리고 보세요. 7분 만에 새로운 눈을 이식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어떤 아이의 성적표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는 매일마다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어제 90점을 맞았으면 오늘은 몇 점을 받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90점 근처를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왜냐면 어제 아이의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고 시험이 쉬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아이의 최근 20일 동안의 점수 평균이 90점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내일도 90점 근처를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근 200일 동안의 점수 평균마저 90점이면 어떨까요? 내일 점수도 90점 근처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차트 최근 데이터들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내일의 가격이 어떤 범위 안에 있을지 유추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최근 200일까지의 가격을 다 적고 평균을 내보면 됩니다. 이 귀찮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차트 분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이 모든 평균 계산을 클릭 한 번으로 차트에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매일 새로운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을 포함해서 평균값을 다시 계산하니까 매일 나오는 평균값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들을 이어서 선으로 만든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스토리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이 지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표들도 이런 식으로 이해시켜드리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예정이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이동평균선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2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만 세팅할 겁니다. 이것들은 각각 20일, 50일, 200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내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우선 20일 이평선과 차트를 볼게요. 지금 20일 이평선 위에 차트가 있는 게 보이죠? 그 말은 차트는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차트는 최근 20일 내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단기간의 추세를 보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50일 이평선을 볼게요. 50일 이평선보다도 차트가 위에 있죠. 그럼 차트는 5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최근
50일 이내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은 중기간의 추세를 보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면 단기간도 상승 추세에 있고 중기간도 상승 추세에 있으니 내일도 상승 추세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200일 이평선보다도 차트가 위에 있네요. 그럼 차트는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고 최근 200일 내에서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은 장기간의 추세를 보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면 단기간, 중기간, 장기간 모두 상승 추세에 있으니 확실한 상승 추세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숏보다 롱을 잡아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차트가 모든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숏을 잡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 이평선들 사이에 차트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기 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20일 이평선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선 20일 이평선만 본다면 이렇게 차트가 위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이고 아래에 있을 때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00일 이평선까지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차트가 2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만 롱을 잡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숏을 잡는 건 상대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활용해서 추세를 확인하면 최소한 아무 기준 없이 감으로 롱이나 숏을 잡는 행위는 피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백테스팅 해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롱을 잡아두는 전략만으로도 큰 상승 추세에 대한 이득분은 대부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보는 방법은 이평선 활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이평선을 움직이는 지지 저항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평선 위에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는 차트에서는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평선을 이렇게 터치하면 다시 바로 올라가는 경향들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평선 밑에서 하락 추세를 달리고 있는 차트에서도 이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평선을 터치하면 바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물론 모든 지지와 저항이 그러하듯이 이평선 지지 저항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평선에 닿았지만 반등하지 않고 그대로 뚫어버리는 상황이 존재하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도 이평선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평선 두 개가 크로스 될 때인데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이평선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럼 이 20일 이평선이 50일이나 200일 이평선 위에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최근 추세가 하락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의 추세만 하락으로 변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하나만 보고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호라고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을 더 높이려고 하면 다른 지표들도 함께 보고 신호들을 겹치는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앞서 배운 지지 저항 추세선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저항 구간까지 돌파하는지입니다. 하지만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또 위험합니다. 다시 돌아와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해준다면 그 지점 부근은 타점으로 잡고 롱을 들어갈 만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 손절 라인은 최대 전저점까지로 잡으시고 그거의 2배만큼을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더 좁혀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하락으로 추세가 바뀔 때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다면 가장 가까운 지지 구간까지 돌파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 구간이 돌파됐다면 다시 돌아와서 테스트를 하기를 기다리고 테스트 결과 이평선에 닿고 반등한다면 그 지점 부근을 타점으로 잡고 숏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고점까지를 최대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거의 2배만큼을 익절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그거보다 더 좁혀서 잡으시고요. 이동 평균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차트는 왜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움직일까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는 없는 걸까요?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리면 반드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차트는 단순히 가격을 기록한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 심리를 기록한 그래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트에 참여하지만 재밌는 건 그 모든 참여자들은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겁니다. 종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돈의 규모도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트에는 일종의 고유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고 어떤 순간에서 탐욕을 느끼는지는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의 차트 역사 속에서 이 패턴이 수학에서 말하는 황금 비율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학자나 노벨상을 받은 천재가 설계한 공식도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 이런 패턴이 생긴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정확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패턴이 발견된
건 사실이고 사람들이 이 패턴을 금융시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 더욱 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바로 그 유명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 뭔지와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텐데요. 장담하는데 이거보다 쉬운 설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딱 5분만 멍 때리면서 들어보세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저점과 고점 사이에 반등할 확률이 높은 특정 지점이 있다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로 보면 많은 지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확률이 높은 딱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바로 0.5지점과 0.618지점인데요. 이 사이를 골든존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골든존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정하냐는 겁니다. 왜냐면 피보나치 골든존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고점과 저점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프랙탈인데요. 이건 가격이 반전될 수 있는 지점들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딩 뷰에 프랙탈이라고 검색 후 설정값을 5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작은 움직임은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반전 구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전 지점들 중에 고점과 저점을 골라서 피보나치를 그어보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용이고 나중에는 실력을 기르시고 직접 눈으로 주요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피보나치로 타점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으로 한번 상승한 파동에서 양끝 프랙탈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긋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골든존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으로 한번 하락한 파동에서 양끝 프랙탈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골든존에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피보나치를 잘 긋는다고 해도 피보나치 하나만으로 타점을 잡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표와 피보나치의 골든존이 겹치는 부분을 타점으로 잡아야 하는데요. 그럼 이걸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을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아까처럼 상승 추세에서 피보나치를 그은 뒤에 근처 저항 구간을 찾습니다. 그럼 그 저항 구간은 돌파되어 지지 구간이 되었을 텐데요. 그 지지 구간과 골든존이 겹친다면 그 부분에서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롱 타점으로 잡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까지 그리고 익절 라인은 그 2배 구간까지 잡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피보나치를 그은 뒤에 근처 지지 구간을 찾는 거죠. 그럼 그 지지 구간은 돌파되어 저항 구간이 되었을 거고 그 저항 구간과 골든존이 겹친다면 그 부분을 숏 타점으로 잡고 반등을 기다리는 거죠. 손절 라인은 전고점까지 익절 라인은 그 2배 구간까지 잡고요.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 배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동평균선도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할 때가 많고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과 골든존이 겹치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는 아까처럼 피보나치를 긋고 골든존에 이동평균선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롱타점을 잡아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전저점까지 익절 라인은 그 2배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일 때도 똑같이 피보나치를 긋고 골든존에 이동평균선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타점으로 숏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전고점까지 익절 라인은 그 2배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박본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